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재무관리의 이해 오늘 프린트물 오늘 받으셨죠? 제가 10회 동안에 10일 동안에 걸쳐가지고 아마 재무관리 전체적인 이론을 좀 다룰 거예요. 다루는데 들으셨죠? 원래는 월화수목금 해야 되는데 지금 월수금 체제로 가가지고 월수금 그래가지고 10번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회 유인물이 나가게 되고요. 이 유인물로 강의를 할 거고요. 근데 이 재무관리라는 과목의 특성상 이게 사람마다 레벨이 많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재무관리 되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무관리를 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신에 요거 수업 듣기 전에 필수적으로 조금 들었으면 하는 혹은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우선 회계는 조금 아셔야 돼요. 회계 조금 아셔야 되는데 대신에 회계에 대해서 재무관리에서 가르치는 회계는 요 정도? 자산, 부채, 자본 요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알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와 이거는 재무상태표라고 쓸게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의 항목 매출액, 매출원가, 그 다음에 판관비, 그 다음에 영업이익, 그 다음에 그 재무관리에서는 영업의 손익을 이자만 다루거든요. 이자, 그 다음에 텍스, 세금,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요 구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손익계산서 구조는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만약에 요 구조가 조금 이거를 처음 본다. 그러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가르치긴 할 테지만 조금 따라오기 좀 벅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관리는요. 수학적인 내용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수학적인 지식이 나오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막 이렇게 고급 수학 그 과정 말고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만약에 여기 그래프에서 y는 2x 플러스 4를 그려봐라 했을 때 그릴 줄 아시면 돼요. 처음 보나요? 아시죠? 그래도 고등학교 때 우리 y절편이 4고 기울기가 2인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이 정도.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 반 평균이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있는 그 점수가 60점, 70점, 80점 이렇게 있어요. 요거의 평균 구하는 거. 평균 구하는 거. 그다음에 요거의 표준 편차 구하는 거. 분산 구하는 거. 만약 이거를 모르신다면 오늘은 배우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회계사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금융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금융공기업에서 소위 말하는 조금 높은 차원의 금융공기업, 한국은행,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그 다음에 거래소, 그 다음에 기업은행까지 이렇게 보면 거기서 경영직렬에서 나오는 시험은요. 재무관리가 많이 차지하긴 재무관리가 조금 시험의 단계가 갈라요. 그래도 회계학 시험 그 다음에 일반 경영학 시험 일반 경영학 내용들이 회계학 내용 일반 경영학 내용들이 출제가 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보면 한 50점에서 50점 정도 많게는 60점까지는 그래도 경영학 재무관리랑 경영학 합쳐서 이렇게 나오고 30점에서 40점 정도는 회계학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융공기업에 합격을 하려면은 회계학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제가 말했던 그 6개, 7개 정도 되는 그런 금융공기업은요. 만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이론은 다 가르치지만 솔직히 만만한 수준은 아니라서 조금 장기간에 걸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긴 하지만 하반기 금융공기업이 이제 원서 접수가 8월 말 이제 9월 초부터 시작하거든요. 필기 시험은 10월 정도에 되겠고 근데 그 필기 시험에서는
대부분 주관식이에요. 논술, 서술, 객관식도 있겠지만 논술, 서술이라서 어떤 계산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론에 대해서 혼자 내가 설명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 거를 좀 알려면 이런 거는 일단 기본 베이스고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리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시사 상식이라든지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거에 대해서 저 수업 안 하고 딴소리 하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여러분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거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무관리가 어려운 과목입니다. 어려운 과목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이런 부분이 조금 흔들리면 아예 모르겠다 막 이 정도면은 솔직히 아예 제 입문 강의를 들으시는 게 나아요. 저는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고 10일 동안 웬만한 10일 동안 거의 재무관리의 모든 범위들을 다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속도를 좀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좀 양해를 해주시고 모르는 부분은 저한테 질문 주시면 돼요. 이제 면대면 이제 얼굴 익혔으니까 마구 질문 주세요. 그러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질문 주실 때 어디로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냐면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제 1대1 상담 게시판이 있습니다. 우리 학원 홈페이지 뭐 가입하셨겠죠? 질문은 1대1 상담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메일로 주셔도 돼요. 메일로 한송, 제 이름이 지한송이거든요. 제 이름도 얘기 안 했네요. 한송지고요. JI 그 다음에 네이버닷컴으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 질문 주시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1페이지 제1장 재무관리 2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관리는요, 우리가 이거 자산부채, 자본, 회계에서 배웠던 이 개념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거 좀 지울게요. 보시면 우리가 회계에서 배웠던 여기에 있는 이름이 부채예요, 부채. 그리고 여기 있던 이름이 자본이고요. 여기 있던 이름이 자산인데요. 재무관리에서는요, 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이 부채를요, 타인자본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이 자본을 자기자본으로 표시해요. 이게 영어 표현이 조금 헷갈려가지고 들어온 건데 이것도 보고 부연 설명 드리자면 회계에서 이 자본을 영어로 equity, stock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자본하고요, 여기 있는 자본하고요, 영어 표현은 달라요. 회계에서 배웠던 이 자본은요, equity, stock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 있는 자본은요, 캐피탈이에요, 캐피탈. 아예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그래서 자기 자본에 있는 이 자본은 캐피탈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조달하는 돈인데요. 조달하는 돈이에요. 그게 캐피탈이거든요. 조달하는 돈인데 내 돈으로 한다. 그게 자기 자본이고요. 남의 돈으로 한다. 이게 타인 자본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본, 타인 자본은 이 자본을 회계에서 배웠던 자본하고 엮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이게 조금 그래요. 이 재무관리는요, 외국 원서에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번역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그러다 보니까 회계에서 나오는 용어들하고 과거부터 나오던 용어들하고 조금 상충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어쨌든 재무관리에서는 남의 돈은 타인 자본, 내 돈은 자기 자본으로 부른다. 그러면은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겠습니다. 재무관리는요, 크게 뭐냐? 어떤 걸 다루냐? 기업재무랑 투자론을 다룬다고 보통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기업에서 나오는 경영진전의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그 뭐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그 소위 조금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는 그런 재무관리 시험에서는 투자론까지 다 나와요. 투자론까지 다 나오지만 일반적으로는 기업 재무 쪽에 많이 가까운 기업 재무를 좀 중심으로 문제를 좀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행이라든지 수출은행, 산업은행 거기 시험들은 투자론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한국은행하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많이 나오죠. 어쨌든 그래서 투자론까지 우리는 다 배울 건데 지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기업 재무예요. 같은 재무관리 안에서 두 가지 파트로 나누긴 하지만 이게 기업 재무랑 투자론이랑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 달라요. 자 보세요. 재무관리는요. 여러분 경영학하고 경제학이 뭐가 다른 거예요? 왜 경영학하고 경제학이 다른 거예요? 경제학, 경영학. 다른 이유는요. 경영학은요. 기업을 다루는 학문이고요. 경제학은 시장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시장 안에 기업에 더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경영학 학문이 나중에 나온 거예요. 경제학에서 파생된 거죠. 재무관리는 경영이에요, 경제예요? 경영이에요. 경영 안에 재무관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관리는 뭘 다룰까요? 기업을 다루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학에서 수요 공급의 원리에서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경제학에서 배우는 건데 우리는 재무관리에서는요. 이 가격을 수요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설정하지 않고요. 어떻게 설정하냐면 어떤 자산의 가격이 있어요. 내가 돈을 조달해가지고 어떤 기계장치를 샀습니다. 근데 그 기계장치로부터 발생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이 있을 거예요. 그 현금 흐름을 추정해가지고 이 자산의 가치를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구하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수요 공급의 논리로 이 가격을 판단하지만 재무관리에서는요. 이 가격을 직접 구합니다. 그러면 경제하고 재무관리가 다른 거는 경제학은 이 시장 논리대로 움직이지만 재무관리에서는 그 기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기업이 어떤 영업활동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를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거기다가 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계속적으로 영속적으로 기업이 잘 유지하려면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계속해야 됩니다. 투자를 계속해야 돼요. 투자를 통해서 영업활동하고 그 다음에 그 번 돈으로 다시 투자를 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진행이 돼야지만 기업이 영속적으로 영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재무관리에서 이 기업 재무 쪽은 그런 실물 투자 시장을 다루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감정이입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 재무관리는 이 CEO가 돼야 됩니다. 아니면은 뭐 CFO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겠죠. 그럼 돈을 조달해요. 그 돈을 조달할 때 내 돈으로 하면은 자기 자본이고 남의 돈으로 하면 타인 자본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100억 원의 돈을 조달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돈으로 뭐예요? 공장 짓고 기계 사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자산에 투자하는 거죠. 자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100억 다 썼죠. 그러면 이 100억이 어떻게 그러면 자산으로부터 아까 산 공장, 기계장치로부터 나중에 현금 흐름이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발생된 현금 흐름을 어떻게 잘 추정해 봤더니 내가 샀던 100억보다 더 많이 벌어들였어. 그럼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100억을 투자했는데 거기서 90억밖에 못 벌어들였어요. 그러면 잘못 투자한 거잖아요. 내가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식하려고 여러분 자기 돈으로 할 때도 있지만 남의 돈 빌려서 주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남의 돈 빌려가지고 100만 원 빌려가지고 어디다가 주식 투자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주식으로부터 발생되는 나중에 현금 흐름 자체가 나중에 매각했을 때 그때 주식의 가치잖아요. 근데 그 주식의 가치가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10만 원이 됐으면 난 10만 원의 이득을 얻은 거지만 90만 원이 됐어요. 그럼 난 10만 원의 손실을 얻은 거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조달한 자본을 가지고 어떤
기계장치, 자산에 투자를 했는데 이 자산의 기계장치라든지 공장의 가치 자체가 100억보다 커야지 이득일 겁니다. 그거를 나중에 100억보다 컸을 때 그거를 차이내는 거를 NPV, Net Present Value라고 부를 거예요. 그거 같이 계산하는 거를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제가 이 기업 재물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기업에 포커스를 맞춘다. 기업에 포커스를 맞춘다라는 걸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타인 자본으로 50억 조달하고 그 다음에 60억 할게요. 60억 조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내 돈으로 40억 조달했습니다. 그래서 자산 100억짜리를 샀어요. 감정이입하세요. 공장 샀어요. 100억 다 썼어요. 다 썼지만 이 자산으로부터 나중에 발생되는 현금 흐름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영업활동을 하면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 물건 파는 돈으로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야지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기계장치로부터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그 물건을 시장에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들였어요. 그 돈을 벌어들인 게 현금 흐름이죠. 그런데 기계장치라든지 아니면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내용연수가 있어요. 회계에서 내용연수라는 거 배우잖아요. 어찌됐든 수명이 있다라는 거죠. 수명이 있다라는 거죠. 공장이라든지 기계장치라든지 10년이면 10년, 20년이 20년. 그런데 그러면 10년 쓰고 이 기업도 문을 닫아요? 아니죠. 10년 동안 기계장치 쓰고 10년 뒤에는 또 다른 기계장치를 사서 계속 영업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CF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잘 보세요. 현금 흐름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현금 흐름들은 어디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 자산으로부터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이 현금 흐름들을 보면 이때 100억 원 투자해서 현재 시점에 100억 원 투자해서 1년 후에 얼마 벌고 2년 후에 얼마 벌고 3년 후에 얼마 벌고 4년 후에 얼마 벌고 내용연수가 4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4년 마지막에 또 한 번 100억 원을 투자해야 돼요. 또 조달을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5년 말에 또 현금으로 벌고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해 나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어쨌든 내용연수가 4년이라고 가정하고 보겠습니다. 자, 60억, 40억으로 조달해서 100억을 벌었어요. 100억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화폐의 시간가치를 무시하고 요거 4개를 다 더한 값을 보니까 90억이 됐어요. 이 4개를 다 더하는 값이. 그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잖아요. 100억을 투자해서 90억을 벌어들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이 90억하고 100억을 비교하지 않고요. 나중에는 화폐의 시가가치를 통해서 이 90억, 100억을 비교해 볼 거예요. 그때 뒤에 가서 한번 보고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게 110억이 됐다. 그러면은 잘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산에 투자를 한 거를 잘했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조달된 돈을 가지고 무조건 돈을 버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한 돈 대비 더 많이 벌어야지 이 자산을 잘 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언제 의사결정해요? 이거 다 일어난 다음에 의사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때 시점에 의사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 금액들은 다 추정이에요. 추정. 재무관리는요. 다 추정 싸움입니다. 어떻게 미래의 현금 흐름을 잘 추정할 수 있을지. 주식 추정하는 거, 채권 추정하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어떻게 잘 추정하는지가 바로 이 재무관리의 핵심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요거에 대한 가치를 판단할 겁니다. 자,
여기 1페이지에 보시면 그림 1-1 읽어보시고 그림 1-1에 보시면 맨 그 박스가 두 가지 있어요. 위에 박스랑 아래 박스가 있습니다. 위에 박스는 실물 투자 시장이라고 부르는 박스가 있고요. 아래 박스는 금융시장이라고 부르는 박스가 있어요. 자, 금융시장부터 우리가 한번 볼게요. 밑에 있는 박스부터.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인데요. 이 60억은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 입장. 나 기업이에요. 나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래 돈이 필요해가지고 시장에 갔어요. 그 시장이 금융시장이에요. 그 금융시장에서 60억으로 조달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조달했냐면 이 상대방은 채권자입니다. 채권자라고 불러요. 채권자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여기는 주주예요. 주주. 결국은 기업의 주인은 주주거든요. 채권자가 60억을 투자한 거고요. 주주가 40억을 투자한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빌렸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어느 입장인지, 기업의 입장인지 투자자 입장인지를 잘 구별해서 생각해야 돼요. 용어도 달라져요. 기업 입장일 때 용어랑 투자자 입장일 때 용어가 달라져요. 만약에 채권자가 60억 돈을 빌려줬는데 야 10% 이자 내, 이자 10% 내. 여기가 10% 이자로 만약에 돈을 빌려줬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10%는요. 기업 입장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타인 자본 비용이라고 불러요. 내가 자본을 조달한 대가예요. 타인 자본을 조달한 대가라고 하죠. 타인 자본 비용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만약 20% 정도 요구를 합니다. 주주가 20% 정도 요구를 한다고 보겠어요. 얘는 자기 자본 비용이라고 불러요. 이 노란색 글씨는요. 노란색 글씨는 기업 입장입니다. 기업 입장에서의 용어고요. 만약에 채권자 입장에서 20%는 요구 수익률이에요. 채권자 입장에서 20%는요. 요구 수익률, 채권자의 요구 수익률, 그 다음에 주주의 요구 수익률. 아시겠죠? 그래서 금융시장을 바라볼 때는 여기 있는 금융시장이거든요. 지금 돈 빌려주고 돈 빌리고 하는 이 금융시장에서는요. 기업 입장에서 용어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용어랑 다를 수 있으니까 잘 구별해가지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것과 관련된 게 우리 뒤에 3페이지 보면은 그림 1-3하고 그림 1-4가 있어요. 그림 1-3 보시면 기업 관점에서의 자금 조달, 채권 발행을 통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했다. 그 조달에 대한 대가로 타인 자본 비용을 채권자한테 지급하는 거고요. 기업은 이 자기 자본을 자본으로 조달할 때, 자기 자본을 조달할 때는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자기 자본 비용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 밑에 1-4를 보면요. 투자자 관점에서의 자금 거래 관계가 나옵니다.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를 했어요. 채권자가. 그때 이자라든지 원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채권자의 요구 수익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분 투자에 대한 거. 여기는 여기 주식 투자겠죠? 주주가 주식을 투자한 거예요. 그때 요구하는 요 수익률은요, 투자에 대한 배당, 주주의 요구 수익률로 우리가 쓸 수 있다. 즉, 어느 그 관점에 따라서 그 용어가 달라진다는 거. 어느 관점이냐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진다는 거. 이거 잘 보시고,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다시 1페이지에 돌아가시면 금융시장에 대한 설명이다. 이제 실물투자 시장 한번 볼게요. 조달했어요. 조달하고 자산을 샀어요. 이 자산을 사고 이 자산으로부터 열심히 영업활동을 합니다.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죠. 삼성전자의 사업부들을 볼까요? 삼성전자의 사업부. 첫 번째, 요즘 잘 나가는 사업부죠. 반도체 사업부. 반도체 사업부에 대한 영업. 반도체 사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전사업부 있죠. 냉장고, TV 만드는 가전사업부. 그 다음에 모바일 사업부가 있어요. 핸드폰 만드는 모바일 사업부. 그 다음에 전장산업, 그 다음에 바이오 이것들도 많이 하고 하지만 거기 메인은 반도체, 모바일, 그 다음에 가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모바일 사업부, 가전 사업부, 삼성전자의 자산들이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 자산
고덕단지에 있는 반도체 공장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기계장치라든지, 뭐 재고자산이라든지, 이런 자산들을 여기다가 사서 나중에 이거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팔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 삼성전자의 영업이거든요. 그러면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런 CF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실물투자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기업재무, 재무관리에서는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 다음에 투자론, 재무관리에서 아까 기업재무랑 투자론이 있었잖아요. 기업재무는 이 실물투자시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투자론은요, 금융시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재무관리는 기업재무 쪽에 좀 더 가중치가 좀 많고, 그 다음에 투자론은 재무관리에 부수적인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투자론이 좀 뜨고 있긴 하지만 금융시장 쪽이 좀 많이 발달돼가지고 좀 복잡하거든요, 금융시장이. 그래서 좀 뜨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재무관리의 전통은 기업재무다. 이 실물투자시장을 우리가 얘기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페이지 보시면 자본 조달과 운용이라고 있잖아요. 자본 조달과 운용. 여기서 조달이라는 말은 그럼 우리 배웠죠?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이게 조달이에요. 채권자한테 돈을 빌리면 타인 자본이고요. 주주로부터 돈을 빌리면 자기 자본이에요. 돈을 빌린 다음에 자산을 삽니다. 그 자산으로부터 영업활동을 해요. 그거 자체를 운용이라 부른 거예요. 조달과 운용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림 1-2를 보시면은 밑에 조달과 운용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이 현금 흐름 있죠. 이 현금 흐름은 나중에 누구한테 가요? 결국은 채권자와 주주에게 빌린 돈의 대가로 줘야 되거든요. 이자까지 얹혀서 수익률 얹혀가지고 채권자 주주한테 요거를 줘야 돼요. 채권자 주주한테. 지금 그 내용이 그림에 있습니다. 예를요, 이 CF들,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요 현금 흐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FCF고요.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해요. 프리 캐시 플로우. 프리 캐시 플로우 투 펌이라고 마지막에 뭐 생략하기도 하는데 용어도 잘 알아두세요.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이다. 아,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이구나. 삼성전자 돈을 벌었어요. 그 번 돈을 가지고 이제 채권자 주주한테 채권자한테는 이자를 줄 거고 주주한테는 배당의 형식으로 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기업이 돈을 벌어들였어요. 채권자 먼저 줄까요? 주주 먼저 줄까요? 채권자 먼저 주죠. 이자 먼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세금 정부가 띄어가고 그 남은 거를 주주가 가져가요. 구조가 이래요. 여기서 채권자 먼저, 채권자 퍼스트, 그 다음에 정부, 세금 뜯어가죠. 그 다음에 주주가 가져가는 몫이에요. 아까 제가 손익계산서 그렸는데 여기서 세일즈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업이익, 제가 EBIT라고 썼었죠. 그 다음에 이자, 인터레스트, 그 다음에 세금, 텍스, 그 다음에 여기서 세금까지 뺀 게 뭐예요? 당기순이익. 이거를 net income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은 결국 어떤 구조냐면 어쨌든 간에 이 영업이익이 FCF와 관련된 놈인 것 같아요. 확실히 1:1 매칭은 아닙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회계적인 손익이고요. 이거는 현금 흐름 측면이에요. 그래서 1:1 매칭은 아니지만 나중에 배우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영업이익을 가지고 채권자가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정부 가져가고 나머지를 주주가 가져가는구나. 이 손익계산서에 있는 그 항목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순서들을 알 수 있는 거죠.
했죠? 여기까지 순서는 일단 알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갈게요. 이 주주한테 줄 때. 이 주주한테 줄 때가 어떻게 주냐면 배당. 그쵸? 배당. 들어보시죠. 배당. 그런데 배당을 안 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주주는 좋아요, 나빠요? 배당을 안 주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배당을 이제 주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배당 지금까지 안 줬거든요. 이제 정말 안 줬어요. 그럼 주주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이거 삼성전자 주주 배당 안 주는데. 여러분, 삼성전자 20년 전에 삼성전자 주가 얼마였어요? 6만 원, 7만 원 했었나? 한 200만 원 갔다가 지금 액면분할 해가지고 다시 5만 원 됐지만 어쨌든 6만 원짜리가 200만 원이 된 거예요. 6만 원짜리 250만 원. 배당을 안 주고 어떻게 한 거예요? 유보를 통해서 더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 다음에 지금 네가 지금 돈 가져갈래? 나중에 더 많은 돈 가져갈래? 주주한테 물은 거예요. 묻지는 않았겠죠. 삼성전자 마음대로 했겠죠. 묻지는 않았겠지만 야, 지금 배당 가져가지 말고 내가 이거 가지고 더 많이 투자할게. 그래서 기업 가치를 더 많이 증진시키면은 주가도 오를 거야. 자,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결국은 배당이 이 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으로부터 내가 얻는 대가인데 배당을 안 주고 지금 유보를 통해서 더 투자한대요. 그랬더니 주가가 올라갔어요. 주주가 시장에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그 주식을 매각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매각하라는 거예요. 배당 받지 말고 시장에서 매각해라. 그러면 이게 주주 입장에서는요. 이게 배당을 받는 게 좋은지 유보를 하는 게 좋은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보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개판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주한테 배당을 줄 건지 아니면 유보를 할 건지 기업이 어떤 정책을 세웁니다. 주주한테 이거를 줄 때 배당 형식으로 줄 수도 있고요. 유보 형식으로 기업에 남겨놓은 다음에 더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유보를 통해서 자기 자본, 내 돈을 더 많이 쌓은 다음에 그 돈으로 자산을 더 투자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발생시킨 다음에 나중에 배당을 더 많이 주겠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있는데 어느 게 좋은지는 몰라요, 사실은. 그쵸? 근데 기업의 정책에 따라서 주주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배당을 많이 안 하고 유보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죠. 삼성전자니까 그때는 뭐 유보가 좋겠다는 하지만 그때 배당 달라고 막 이렇게 아우성 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게 좋냐라는 그 이론이 있는데 이게 배당이 좋냐, 유보가 좋냐 이 이론을 배당 정책 이론이라 부릅니다. 배당 정책 이론 뒤에서 또 배울 거예요. 배당을 많이 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주주 입장에서는요. 지금 당장 돈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지금 당장 100억 받을래요? 1년 후에 101억 받을래요? 지금 당장 100억 받을래요? 1년에 101억 받을래요? 지금 당장 100억이 더 좋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배당은 지금 당장 돈이에요. 유보는 나중에 돈이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그런 금액인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은 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배당 정책 이론 뒤에서 배울 거고요. 어느 게 더 좋은지. 그 다음에 이거 타인 자본하고 자기 자본으로 지금 6대4로 지금 조달했잖아요. 만약에 7대3으로 조달하면 똑같은 100억 원을 조달할 텐데 60억, 40억 조달하는 게 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까? 아니면 70억, 30억 이렇게 조달하는 게 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까? 그거를 연구한 이론이 있어요. 그게 자본구조 이론입니다. 뒤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실지는 모르겠지만 MM 이론이라든지 뭐 밀러의 균형부채 이론이라든지 이런 자본구조 이론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좋을지. 딱 생각하면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 기업의 가치, 이 자산의 가치는 기업이 열심히 영업활동을 통해서
더 열심히 영업이익을 벌고 더 물건을 많이 팔면 이거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거지. 이 자본 조달 때문에 기업 가치가 상승한다 말이 돼? 예. 그런 관점에서 출발하다가 이렇게 막 뒤죽박죽 되죠. 어쩔 때는 부채를 많이 사용하는 게 기업 가치에 도움이 돼. 아니야. 부채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게 기업 가치에 도움이 돼. 뭐 이런 식으로 갑론을박을 하는데 그게 바로 자본구조 이론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그림 1-2에 밑에 쭉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냥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한번 봤고 이거를 한번 볼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뭘 준비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금융공기업을 준비한다고 치면 논술을 써야 되거든요. 네, 논술 쓰고 서술 쓰고 이러려면은 올해 있었던 금융과 관련된 이슈들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언급을 좀 해드리겠지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있었던 일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이죠. 그쵸? 그 다음에 삼성증권 사태, 저도 웃기네요. 그거 보면. 그런 사태들 보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을 좀 정립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설명드리면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일단은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볼까요? 이게 놀이동산이 하나 있었어요. 놀이동산이 에버랜드예요. 제일 모직이죠. 놀이동산이 뭘 가지고 있었냐면 여러 가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뭘 가지고 있었냐면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삼성바이오 에피스, 놀이동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의 100% 가지고 있었는데 제일모직이에요. 옛날 제일모직, 지금은 삼성물산인데요. 제일모직이에요. 에버랜드죠.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그 삼성 일가가 이거 예전에 CB 전환사채 저가 인수 이런 거 때문에 이거 다 장악을 했었거든요. 이재용 일가가 그러니까 요것부터 설명 좀 드리자면 예전에 제일모직에 대한 그런 지분 있죠. 제일모직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지분들이 그 이건희 씨가 좀 많았는데 그거를 그 밑에 있는 이재용 그 남매들한테 넘겨주는 작업을 한 몇 년 동안 해서 그게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게 저가 시비 발행 사건인데 어쨌든 간에 그 후로 이 놀이동산 제일모직이 에버랜드가 이재용이 장악하게 됐어요. 이재용이 장악하게 됐고 그 이재용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거의 100%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삼성바이오에피스는 80%에서 90% 가지고 있었고 미국의 제약회사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여기 10%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급 회계를 배웠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겠지만 삼성바이오 연결이라는 회계 처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분법 관계회사, 관계회사라고 할게요. 관계회사 회계 처리가 있어요. 연결 회계 처리는 그냥 너 내 거라는 거예요. 그냥 너는 내 거니까 나의 한 몸이야. 너랑 나랑 나는 한 몸이야. 관계회사는 내가 너를 조금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어. 이런 느낌. 그런데 80% 90% 갖고 있다면서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그럼 80% 90% 가지고 있으면은 연결이죠. 50% 이상, 50% 초과면은 어느 정도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러면 연결로 생각하거든요. 넌 내 거야. 그럼 한 몸이야. 그때 회계 처리가 있고요. 아니야. 한 몸이 아니야. 너랑 나랑은 조금 그래도 지배력은 행사할 수 있지만 뭔가 이렇게 컨트롤은 할 수 있지만 한 몸까지는 아니야. 라는 관계회사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연결로 회계 처리를 할 때는요, 원가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좀 낮은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고급 회계 배웠으면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관계회사가 되면은 평가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관계회사가 되면은 첫 번째는 공정가치법이에요. 지금 시가대로 평가를 하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금 현재 주가대로 평가를 하자. 공정가치법이 있고요. 하나는 지분법이라고, 이것도 원가법이거든요. 얘네들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것만큼만 반영해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자. 근데 실무적으로는 관계회사 평가할 때는 다 공정가치법으로 하거든요. 근데 연결로 평가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5천억 정도였는데 관계회사로 평가되면 한 4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연결로 평가하고 있었어요, 얘를. 그래서 5천억이라는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돼 있었죠.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떤 이유에 따라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게 좀 말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그런데 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든 거예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있었죠. 바이오젠이 여기 한 뭐 10%, 여기 90%,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0%, 바이오젠이 10%. 뭐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쨌든 이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바이오젠이랑 어떤 계약을 한 거예요. 어떤 계약을 했냐면, 야, 바이오젠아,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총 여기서 한 40% 정도 네가 더 가져갈 수 있게 계약을 해보자.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 40% 정도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뭐 살진 않았죠, 얘가. 만약에 그 권리를 만약에 행사했다. 바이오젠이 나 그러면은 얘 주식 40% 나 살 거야 라고 얘한테 나 살게, 그 주식 줘 하면은 얘가 얘한테 40% 넘기잖아요. 근데 그런 행사는 안 했어요. 안 하고 계약만 한 거예요. 근데 이 계약한 것만 가지고 관계회사로 본 거거든요. 충분히 나중에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래서 관계회사로 본 거예요. 관계회사로 보고 이 바이오에피스의 주식을 4조로 평가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얘가 상장이 된 거죠. 상장이 됐어요. 그럼 가치가 급등하겠죠? 그럼 놀이동산, 이거 놀이동산 가치 급등하겠죠? 근데 또 뭐가 있었어요? 삼성물산이 있었어요. 삼성물산은요, 삼성전자 가지고 있고요, 삼성생명 가지고 있고요, 지주회사격이에요. 근데 이재용 지분이 하나도 없어요, 삼성물산에. 어떻게 한 거예요? 합병했잖아요. 합병해가지고 삼성물산을 먹은 거죠. 근데 먹을 때 이 놀이동산의 가치가 높아야지만 먹을 때 좀 유리할 거 아니에요. 이재용은 놀이동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재용 씨는요. 자꾸 이재용이라고. 이재용 씨는 놀이동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가치가 높아야지만 합병을 했을 때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갈 수 있죠. 삼성물산에 대한 영향력도 커질 수 있고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이런 일들 한 거예요. 자, 이거를 지금 멀리 왔는데 금융감독원은 뭐라고 봤냐면 부정회계로 봤다. 금융감독원은 요거는 부정회계다 라고 해서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금융위에 올린 거예요. 금융위의 산하기관이 금융감독원이거든요. 그럼 금융감독원이 올렸어요. 부정회계다. 근데 금융위는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보류. 요거 할 때 주석공시 사항이 있었거든요. 뭐 주석공시 사항을 누락했다. 그 정도만 지금 회계 공시 누락 정도로 이렇게 받고, 이 메인이 있죠. 이 메인은 보류가 됐어요. 행정소송 갈 거예요. 행정소송 가면은 대부분은 삼성이 이겨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긴다고요. 어쨌든 간에 요거는 보류가 됐으니까 금감원은 명확한 부정회계로 봤지만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거든요. 금융위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는 요거는 보류다. 나도 모르겠다. 한 발 뺐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금융감독원 시험을 이번에 봤어요. 예를 들어서.
금융감독원 시험을 올 10월, 11월에 봤어요. 민감하잖아요. 이런 거 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지는 않겠지만 뭘 낼까요? 연결과 관계회사와 관련된 걸 내겠죠. 그리고 이 콜옵션 관련된 걸 내겠죠. 전체적으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까지는 못 물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좀 민감한 이슈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은 물을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다 이 얘기가 나왔죠? 어쨌든 잠깐 쉬었다가요. 잠깐 쉬었다가